검찰의 범죄 사실은 사실이 아니니까 억울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을 했고 아마 저희들의 주장이 맞으니까 아마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까 이렇게 관련자들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가 안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를 늦추는 방편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의도가 너무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수사가 제대로 진행 중인데 특검을 요구하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김 부원장은 검찰이 주장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신성범 전 의원님, 지난 1년간 배임과 뇌물 등에 주력한 대장동 수사가 대선 자금 수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 향후 전국 전망부터 들어볼까요? 정확한 대선 경선 자금 수사로 본질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우리 기획에서 가장 핵심 쟁점 논란 대상이었던 게 대장동 사건이었는데 이번에 김용 씨가 구속된 걸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의 수혜자의 돈이 어찌됐건 대장동 관련자의 손을 통해서 대장동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김용에게 전달됐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연성이 높은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남는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후보가 예비 후보가 알고 있었을까? 네. 밑에 김용 씨가 돈 받은 사실을 아니면 어떻게 조직 자금으로만 썼을까? 복원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 대목으로 맞춰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느낌적으로 보면 오히려 지연됐던 정의가 이제 좀 구현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아요. 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갖고서요.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해서 조작 수사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를 연상케 한다. 뭐 검찰의 뭐 공안통치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민주당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유동규 씨가 물론 뭐 1년간의 어떤 그 구속 만료에 맞춰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왜 추가로 기소를 하지 않았는가, 왜 풀어줬는가에 대한 뭐 합법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폴리바게닝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실제로 그 시기가 이재명 대표 예비 후보 시기라는 것만으로도 그걸 갖다가 뇌물죄라고 보지 않고 정치 자금으로 보았다는 부분도 조작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뿐만 아니라 당 안팎으로 뭐 김용 씨가 실제적으로 뭐 겨우 한두 번 그 출근한 민주연구원을 그 압수한다는 압수수색의 그 명목으로 당사에 쳐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같은 시기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 그리고 서욱 장관 또 김홍희 전 해경청장 뭐 완전히 그 문재인 정부의 핵심 라인과 이재명 대표의 라인을 압박해 들어가는 어떤 전방위적인 어떤 말하면 수사와 또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어떤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어떤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신성범 의원님,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 검찰 해유서를 부인하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잘못이 어느 쪽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구체화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떤 의미로 이해하는지요? 제가 쭉 유동규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지점은 뭐 강호의 어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리가 없다, 이 세계에. 정치 세계에 어리가 없다는데 왜 저런 이야기를 앞뒤를 맞춰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런 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데려간 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으로 데려간 게 어떻게 보면 영입한 게 유동규 씨예요. 근데 그 김문기 씨가 어찌됐건 수사를 받다가 자기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언론에 나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하급직 직원이라서 여기에 마음이 흔들렸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이 대목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의리라는 게 본인이 정말 진짜 의리를 지켜서 끝까지 비밀을 지키려 했지만 이런 거 보고 이 세계는 의리가 없다. 지금까지 내가 착각하고 살았다. 가족들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해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당시 후보의 꼬리 자르기식 사람 쳐내는 데 대한 반발 심리가 커져 있었던 거 아니냐. 여기에 검찰이 증거를 대고 물어보니까 술술술 자백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네,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언급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유동규 본부장의 언급이 나오기까지는 남욱 변호사가 우선 그런 어떤 핵심적인 증거를 제시했던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 남욱 변호사 밑에서 회계 책임을 했던 이모 씨가 구체적인 어떤 전달 과정 또 시간 또 액수 이런 것들을 특정했기 때문에 뭐 두 사람이 뭐 1억씩을 빼돌리고 혹은 돌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8억 4천 뭐 500만 원, 뭐 8억 5천 가까운 돈들이 왔다 갔다 한 정황들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황 증거를 유동규 씨한테 드러냈을 때 방금 우리 신성범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김문기 씨에 대한 대응 또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김용 뭐 정신상 정도는 돼야지 척근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마치 언급되지 않는 데 대한 뭐 어떤 섭섭함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진술의 계기가 될 텐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이제 마음이 바뀌는 순간 이분들이 저 김용과 이 유동규 씨가 벌써 2008년 전후 즉 25년 가까이 그 지역에서 같이 살아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용 씨가 두 번 시의원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인간의 관계 모두를 하나의 기획적으로 더 부풀려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검찰 수사 과정 물증 그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등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겠죠. 그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특성이었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가 이제 한명수 전 총리 재판도 1심은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제로 특정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상대방이 그 지역에 있었는지 어떤 알리바이를 성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끝까지 메모 하나 가지고 끝까지 재판을 이기고 뒤집고 할 수 있는가는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운명적 상황에 처했다.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수사와 특검 결국 관건은 여론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몰린 거잖아요. 어떻게 몰렸느냐. 대장동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가 입을 열었다는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한 거잖아요. 말하는 것 자체를 들어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검찰이 회유나 설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입을 연 게 아니라 자발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표정이 이런 데서. 물론 속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가졌던 의문이 상당 부분 풀리잖아요. 왜 작년 9월 29일 날 핸드폰을 왜 던졌느냐. 그때 마지막으로 김용하고 정진상과 통화한 게 이 돈 때문에 서로 말 맞추려고 했구나라는 생각도 듬직한 거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굉장히 앞으로도 유동규 씨가 이야기를 해서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일부 언론 보면 자 이재명 대표가 알았겠느냐. 알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모를 리가 있겠느냐고 답변하는 대목. 그리고 정진상이 나하고 술을 100번 처음 먹었다. 정진상이 알면 이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런 논지로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앞으로 어찌됐건 재판 과정에서 물론 이 사건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무슨 소리를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제가 보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론에 기대가지고 적어도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었다,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검찰 수사는 결국 이재명 대표를 겨냥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이제 성남시 때부터 서로 간에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자금에 대한 수사였습니다만은 이제 측근 비리로 가져가는 이제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옥죄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유동규 씨가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뭐 술을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 건 다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이 대표하고 직접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핵심 측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그렇게 또 직전에 바로 김용 씨가 체포됐을 당시에도 김용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술술 이동규 씨의 입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핵심 측근이 깨끗한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되는 많은 진술들이 이재명 대표를 어렵게 만들지 않겠나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신선범 전 의원님, 네. 김용 구속, 유동규 폭로에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검은 돈이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의 손절이 살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네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든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될 거니. 지금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 못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지자층들한테 배신자라고 욕을 먹을 비판을 받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성남 FC니 무슨 뭐 쌍방울 관련이 쭉 들어올 텐데 이걸 당하고 전체가 엮여버렸으니 예를 가장 좋게 본다면 아니 적게 본다면 적은 시점은 왜 김용하고 정진상 씨를 왜 당으로 끌어들였냐는 소리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근이라면 바깥에 놔두지 왜 뭐 하려고 부원장을 주고 뭐 하려고 정무실장을 줘서 당에 끌어들여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경선 관련 내용을 당 전체가 이렇게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느냐. 지금은 말 못하지만 제가 보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유동규 씨의 말이 또 나오고 할수록 그런 생각은 현역 의원들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네. 김명주 전 의원님, 민주당 내부 일가 김혜영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인지 저쪽에서 노리는 게 야당 분열이다 이러면서 지금은 일치 단결해야 할 때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당내 반 이재명 목소리가 커질까요? 뭐 실제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커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에 주식 구입한 부분이 났을 때 전재수 의원이 이거 실망스럽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상당수 침묵하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힘을 실어주는 부분들이 있었고 유인태 전 수석도 말하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고 이제 실제적으로 서른 의원이 이런 사단이 날 줄 알았다. 이미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다른 당에서 제시한 문제였다기보다는 이낙연계와 어떤 그 말하자면 이재명계의 충돌 속에서 나타난 대장동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다시 이낙연계 그리고 또 이원욱 의원이 가세라면 정세균계 과거에 사실은 대선 민주당 내에서의 개파의 그 갈등들이 하나의 내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완전히 뭐 4분 5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김용의 구속 그리고 이제 유동규 씨의 발언이 어느 정도 파장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어떤 이 말하자면 당내에서의 다른 이견들이 표출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당내는 이재명 대표뿐이겠느냐 타켓이 그러면서 상당히 위기감이 지금 고조돼 있는 그런 분위기도 네, 감지가 위기감도 고조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재명 리스크를 당 전체가 받아 안는 것에 대한 리스크 있을 수 있다라고 네. 특히 김우준 씨가 얘기하는 다른 대안도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신선범 의원께서 보시기에 결국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로 보는지요? 겨냥은 하지 않았지만 수사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느낌은 들어요. 다만 이런 거잖아요. 이게 9월 22일 날 이대준 씨가 총격을 받아 사망하고 시신이 훼손된 다음 날 23일 날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관계기관 장관회의를 했다. 여기서 무엇이 논의됐는지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뭘 확인하는 서면 조사로 진행될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왜? 노영민 실장은 조사했고 네. 그다음에 새벽 1시에 회의하고 새벽 3시에 서욱 장관이 나와서 국방부 청사 가서 퇴근했던 실무자 불러서 삭제로 지시했다. 이 대목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는 뭐 목표는 안 정했지만 수사 흐름상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는 진행될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검찰 등 사정 당국의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낼까요? 과거에 이제 감사원의 어떤 그 서면 질의에 대해서는 강한 불쾌감을 냈습니다. 그것은 네. 아마 이제 본인이 그런 것을 안 하겠다는 뜻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에 과연 이제 실무자들이라든지 또 뭐 정호영, 박지원 이런 주변 분들의 수사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께서 거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네. 검찰의 입장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박지원, 정의용까지 갈 수 있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대통령까지 가져갔을 때 실익이 있는가라고 네. 하는 부분의 입장은 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문 대통령은 일찍 뭐 자기 답변을 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건, 그러니까 서욱 장관 또 전 해경청장의 구속 이후에 여러 가지 파장을 보면서 입장을 낼 네. 것인지 안 낼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가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민주당은 대장동 관련해 특검을 하자고 거듭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오는 25일 대통령 시정연설 전까지 대답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윤 대통령은 최종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선택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입장을 내지 네, 않습니까? 입장을 내지 않겠죠. 그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실상 거부하는 형태. 사실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검찰 수사가 잘못됐거나 할 때 특검이 한다는 게 우리가 국민 상식적 판단이고, 설사 검찰 수사가 약간의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 의심은 들지언정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 특검을 하자고 하듯이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는 수사 초입 단계부터 특검을 하자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나간 얘기를 다 묶어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그 사건 발생 어떻게 보면 십몇 년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에 그때 윤석열 검사가 수사한 것도 잘못됐다. 그것부터 다시 하자. 원점에서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네. 김만배 씨가 왜 김만배 누나가 왜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사준지 그것도 수사하자. 뭐 이런 식이라 다 묶어서 하자.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조금 살이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함직하고 대통령이나 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지. 김 의원님, 그 윤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뭐 입장을 내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에 예산안 시정연설 보이콧이라든가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강경 대응 기류도 읽힙니다. 네. 민주당의 향후 선택 지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지난번 유엔, 캐나다, 미국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어쨌든 본인의 어떤 그 한 마이크 발언에 대하여 그것이 홍보 수석에 의해서 한국의 국회를 지칭한다고 정리됐다면 어쨌든 본이든 본이 아니든 간에 한국 국회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MBC 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마디 유감 표명과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부분에라도 시그널을 보내지 않으면 이 정국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최근 여러 가지 어쨌든 일련의 전체 과정이 대통령이 조정했다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지나치게 과거에 말하자면 적폐 수사에 버금가는 어떤 검찰 공화국의 모습이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고 본다라면 결국 뭐 예산안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올 안에 뭐 예산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상임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또 정부가 원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본적인 뭐 법령의 문제에 있어서 원활한 어떤 국회 운영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장외에 있어서는 뭐 일부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론에 힘실어 가는 부분이 서서히 이제 뭐 법사위원들 일부입니다만은 몇 사람에 의해서 계속 힘을 가해지는 그런 형국도 나타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권도 여론 흐름을 좀 보겠죠. 네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여당 당권 주자들 간에 전당대 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충돌 지점이 생기네요. 이제 뭐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건가요? 뭔가 우리 이 대표, 이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빠진 자리가 생기니까 바로 권력 다툼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두 가지를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첫째는 시기 문제. 제가 보기에는 자꾸 언론에서 1, 2월 이야기하는데 제 느낌으로는 3, 4월까지 갈 수 있다고 늦춰진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아신 대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임시 지도부인 비대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아주 완벽하게 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싶어하고 어느 정도 당내에서 인정받는 분위기처럼 느껴져요. 그대로서 제가 볼 때는 3, 4월까지 늦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 룰이죠. 룰. 선거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건데 지금은 당원 책임당원 투표가 70% 투표예요. 여론조사 아니라.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가 30%인데 이것을 바꾸자 바꾸지 말자 그대로 가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좀 생각이 좀 다 다르다라고 보여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부터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거론이 되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또 어디가 연결돼 있냐면은 당내 인사 가운데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금 주류 세력들의 반발심 내지는 의심이 깔려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단순히 나경원 반발심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까지 있는 겁니까?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순간 완전 지형 자체가 당내 지형 자체가 바뀌고 내후년에 자기들 공천이 어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고 공포심까지 갖고 있는 거죠. 나경원 전 의원도 어떻게 보면은 부총리급 자리에 갔지만 만약에 나 말고 누가 유승민 전 의원하고 대응할 수 있겠냐는 논리로 한 번 더 한자를 깔아놓고 있는 거고. 근데 한동훈 전 장관의 뭐 대표 차출설에 대해서는 당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나마 뭐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논리도 정연하고 정치 신인이고 강남 8학번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 잘하고 있는 사람을 당이 얼마나 사람이 없길래 또 내후년 선거 때문에 자 흥행 요소로 들어와서 우리 대표 얼굴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느냐? 제가 원래 저는 당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소리를 하는 의원들이나 현재 지금 당내 움직임은. 김영조 의원님, 네. 안철수 의원이요 대선 당시에 이제 당대도 통합을 하면서 뭔가 당권 등과 관련해서 서로 얘기가 오갔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여의도에서 좀 흘러나오네요. 뭐 원론적으로는 얘기가 뭐 서로 간에 있을 수 있지만 우선은 인수위원장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인수위원장 이후에 대통령과의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는가, 또 당내에서의 소위 윤핵관들의 입장과 안철수 대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간에 입장을 한 입장으로 가져갔는가라고 하는 면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변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최근에 네. 오히려 부정적으로 안철수 대표와 윤 대통령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세상 외로 주변 사람들에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대표가 될 가능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갑고 부정적인 시그널이 더 아직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 의원님, 네. 이 와중에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하려면 검사 권조를 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사정 정국을 염두에 둔 발언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이게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일반론으로 이야기하는데 타이밍이 두 사람을 생각해 만드는 대목이죠. 그래서 읽어봤는데 좀 검사 11년 하다가 자기가 정치를 했는데 검사 물 빼는 데만 8년 이상 걸렸다. 3선이 되니까 그나마 제가 정치인 된다. 건성인데 지난 대선 경선 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윤석열 당시 후보와 경쟁했을 때 검찰 사무는 전체 대통령 국정운영 사무의 1%도 안 아니 된다. 그래서 저는 뭐 곤조라는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다 그 포커스를 맞췄는데 중요한 이 지명. 정치는 저 읽어볼게요. 정거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절차처럼 선악 구분의 세계가 아니다. 정치는 선악 구분의 세계가 아니다. 선악이 공존하는 아수라판이다. 그래서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대선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 곤조 때문이다. 선악으로 판단하지 말고 선악이 공존하는 아수라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대성하려면은 정치적 유연성은 있어야 된다. 누구 보고 하냐겠대.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복원시켜야 된다 이런 뭐 그러겠죠. 후발적 의미로 정치인 출신으로서 네.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검찰 출신에 이렇게 한동훈 장관 이름 나와서 불쾌했던 심기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네. 김영조 의원님, 네. 지난 19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원외 당협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인데요. 왜 이 와중에 또 이 시점에 종북 주사파 발언을 했을까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런 종북 주사파 척결에 대한 질문을 한 당협위원장이 했는데 대한 원칙적인 답변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민주당도 우리 보고 하는 거냐 이렇게 반응할 게 아니다. 뭐 그거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넘어갈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더 대통령에게 주문드리고 싶은 얘기는 극좌파의 위험성만 얘기할 게 아니라 종북 주수파의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거구의 문제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균형을 잡아줬으면 하는 거고요. 네. 저는 그냥 뭐 말하자면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는 아니다. 그거는 협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종북 주사파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우리나라 정부 영역 안에서는 충분히 저거는 원칙론적인 이야기다 하고 넘어가도 될 이야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신성범 전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은 제1야당을 겨냥한 것이냐, 그리고 현재의 검찰 수사 이후에는 결국엔 어떤 종북 몰이 형태로 야당에 대한 탄압이 또 이어질 것이다. 이런 좀 이제 두려움을 좀 갖고 있잖아요. 야당이 좀 과도한 생각 아니냐, 과도한 피해 의식에서 나온 거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채, 이 헌법 체계를 흔드는 세력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뭐 취임할 때 선서하는 그 대목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봐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보수 쪽, 아주 극보수의 거구층에 대해서는 무슨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이렇게 그렇게 되묻는 게 낫지. 이걸 가지고 우리 야당 보고 하는 소리예요?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포인트를 잘못 집었다라고 좀 느껴지는 대목이 있어요. 네. 어제 서울 도심에서요, 지금 수만 명의 보수 진보단체 집회가 열렸는데 세종대로를 이제 반으로 갈라서 양측의 충돌, 뭐 서로 뭐 입장을 이게 완전히 다르죠. 이게 정치 실종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대통령이 풀어야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가 복원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더 그게 어려워지는 게 지금 국감에서의 실제로 정치의 실종, 국감의 실종이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스스로가 조금 더 자리를 맞댈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뭐 대통령 정무수석이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와야죠. 여러 가지 국회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도 아까 그런 발언이 있었을 때 원래 정무수석은 야당을 주로 만나는 게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그건 뭐 정치를 해보셔서 예.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원내에서 여러 가지적인 거리로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또 국정에서 이롭다 그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충들이 이러다가 점점 더 심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들 많이 그게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알게 이 비정상이에요. 수만 명이 나와서 갈라지고 한쪽에서는 완전히 마이크 싸움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언론에 보도될 때 태도라든지 주장하는 근거 이런 거 보면은 또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왔냐를 언론에서 보도해 주기를 바라고 경찰 수사 몇 시에 얼마냐 이런 것도 유심히 보는 이런 행태는 분명히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